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질환을 의심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슴 통증이다 보니까 심장 질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모든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계절 여름.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는 여러 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겨울에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도 증가한다. 더운 날씨가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통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겨울에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폭염일 때도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면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이 2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폭염 자체가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심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에도 역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한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면 혹시 심각한 질환은 아닐지 걱정하기 마련. 하지만 가슴 통증의 40% 이상은 위식도 질환이나 담석증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통증이 30% 정도인데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어떤 통증이라도 이제 흉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치의분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흉통 중에 조금 이제 뻐근하고 조이는 양상의 통증이라든지 답답하면서 짓누르는 듯한 양상의 그런 통증이 한 20-30분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심한 흉통이 갑자기 발생해서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심혈관 센터가 있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하고 쉽게 치료되는 가벼운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가슴 통증.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가슴 통증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유홍 과정과 함께 알아본다. 네, 가슴 통증하면 떠오르는 심장 질환,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이기도 한데요. 이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가슴 통증의 특징들을 잘 알아놓는다면 심장 질환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봤던 이유용 과장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가슴 통증이라는 거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뭔가 속이 쓰린 걸 통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답답함도 어떤 분들은 또 통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광범위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진료실에 진료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흉통이나 네. 가슴 불편감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 표현하시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통증을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네, 가슴이 뭐 뻐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인다. 그리고 돌덩어리 얹어놓은 것처럼 아주 뭐 답답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 뿌려놓은 듯한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찌른다, 칼로 도려낸다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슴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통증의 유형만큼이나 이제 가슴 통증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가슴을 보시면 가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다 볼 수 있으신데요. 양쪽에 이제 폐가 있고 그리고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심장이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위로 뻗어 나갑니다. 네. 그리고 기관지 뒤쪽으로는 식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위와 이어지고요. 그리고 갈비뼈, 네. 갈비뼈 주변의 힘줄, 그리고 근육 같은 이 근골격계도 흉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부위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이 중대한 그리고 네. 혹은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서 흉통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슴 통증의 원인 질환이 되는 질환들과 또 빈도도 또 표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흉통의 원인 질환들을 빈도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먼저 위산이 좀 식도로 역류를 해서 발생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위궤양, 12지장궤양과 같은 이런 소화기 질환들이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같은 심장 혈관 관련된 질환들이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골, 연골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들도 의외로 한 28%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늑막염, 폐색전증, 폐암, 그리고 대상포진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 질환이 빈도는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함께 보셨는데 근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 그 흉통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는 것도 원인을 찾는데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환자의 흉통에 대한 정확한 문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고 통증 양상이 어떻고 통증 지속 시간이 어떻고 빈도가 어떤지 그리고 통증 위치가 어떻고 그리고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 악화되고 어떨 때 완화되는지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문진을 통해서 네. 거의 절반 정도는 진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포인트를 맞춰서 방향을 잡고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면 이게 뭐 소화기 질환인지 심혈관 질환 때문인지 뭐 폐질환 때문인지 이렇게 좀 구분이 가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위식도 같은 소화기 관련된 질환의 경우에는 가슴이나 명치 부위가 쓰린 양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좀 화끈하거나 뜨겁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통상 식후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나 늑막 관련된 그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흉통인 경우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통증이 좀 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발열, 가래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비뼈나 연골이나 뭐 네. 근육으로 인한 이 근골격계 이상으로 인한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숨을 들이마실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자세에 따라서 특정 자세를 취하면 좀 악화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로 이제 활동 시에 악화되는 뻐근하거나 답답한 양상, 조이는 양상의 그런 흉통이 있을 때는 이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드라마 보거나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슴 치면서 막 답답하다고 하고 또 가슴에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신경성으로 흉통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통계에서는 제가 제외됐지만 네. 실제로 외래에서 진료보다 보면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뭐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신경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활동할 때보다는 쉬고 계실 때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몇 초가 지속되는 아주 짧은 통증 아니면 몇 시간에서 뭐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성의 원인인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관련된 흉통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경성으로 간과돼서 진단이 아.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심장내과 전문의와 꼭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통증이 느껴질 때 좀 응급한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좀 간단한데요. 네. 심한 가슴 통증이 갑자기 발생해서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119를 타고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갑자기 발생한 통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중증 질환이라는 법은 없죠. 아주 뭐 별 큰 문제 아닌 경우에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갑자기 발생하는 아주 심한 흉통 가운데는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아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분간이 갈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너무 극심한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쉬 없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응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인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통증이 있다. 그럼 어떤 질환들을 의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이 급성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아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왕족보라고 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맞아요. 네, 네. 왕족보라고 해서 우리가 달달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급성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인 질환들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심근경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서 생기는 병이고요. 네. 그리고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 흉부 대동맥이나 복부 대동맥의 네. 혈관 벽이 트어지는 거예요. 트어져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이 피가 혈액이 새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아주 중증 질환에 속하고요. 네. 그리고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다리의 심부 정맥에 있는 다리에 있는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서 네. 심장을 지나서 폐동맥으로 흘러 들어가서 폐동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떡이라고 표현을 네, 좀 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런 네, 게 이제 막는 거죠. 네, 피떡이 네. 막아서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고요. 그리고 긴장성 기흉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네. 기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주변에 아마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늑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 늑막에 공기가 새는 것을 기흉이라고 하는데 특히 왼쪽 부위 같은 경우는 이 기흉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 공기가 점점점 더 차서 아이고. 심장을 눌러버립니다. 어.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는 아주 어머. 중증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식도 파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심한 기침을 한다거나 아주 심한 구역질을 하실 때 네. 식도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주 중증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심낭이라는 막인데 이 막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네. 조금만 차면 상관없지만 이 물 차는 양이 아주 많은 경우에 역시 심장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뛰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심장 마비가 오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이제 뭐 물이 차거나 뭐 공기가 차거나 이제 파열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이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중에서 아주 응급한 상황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제 가슴 통증을 이야기할 때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거든요. 이제 먼저 이 허혈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쉽게 의미가 다가오진 않아요. 네. 그 용어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이제 한자어로 구성된 용어다 보니까 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을 때 이제 기가 허하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 많이 해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 쓰는 허자가 빌허자입니다. 빌허자에 피혈자를 써서 허혈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심장에 피가 부족한 상태를 네. 얘기를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접하는 용어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이제 뭐 협심증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특별한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장 혈관의 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위험 인자를 말씀을 드리면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 그래서 노화군요. 네. 네, 남자 같으면은 45세 이상, 그리고 네.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의 위험 인자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가 조금 억울합니다. 좀 그럼 더. 10년이나 빠르네요. 좀 더 빨리 옵니다. 네. 그리고 나이 말고도 흡연이라든지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네. 예, 그런 경우들이 다 중요한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들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질환의 가슴 통증이 이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협심증의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대표적인 협심증의 그 흉통 양상은 뻐근한 양상이나 조이는 양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덩이 얹은 것처럼 좀 이렇게 짓누르는 양상의 흉통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타는 양상이나 좀 찌르는 양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로 앞가슴이나 왼쪽 가슴이 흔하고요. 그리고 왼팔이나 아니면 어깨, 왼쪽 어깨, 아니면 목이나 등으로 뻗치는 그런 방사통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실 때 주로 네. 통증이 악화가 되고요. 휴식을 취하면 또 호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령이시거나 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의 협착이 아주 심한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일인 거겠네요. 그렇죠. 이 진단이 늦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협심증으로 발생하는 이런 흉통, 뭐 심장의 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건데 우리 네. 몸의 어떤 조직이든 피가 잘 안 가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 다리에도 네. 이 혈관이 나빠져서 피가 잘 안 가면 다리가 아프고요. 맞아요. 우리가 소장이나 대장으로 가는 그런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배가 아픕니다. 그것처럼 심장에도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제 가슴이 아픈 건데요. 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동맥의 기시부, 즉 이제 뿌리 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혈관이 나와서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립니다. 네. 모양이 이제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여요. 왕관처럼. 잘 보면은 네. 네, 잘 보면 네, 그렇게 가끔 보입니다. 가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서 직접 혈관을 본 영상인데요. 네. 각각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의 영상입니다. 혈관이 미끈하고 혈액이 아주 잘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었던 혈관이 네. 병이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좁아지게 되면 네.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네.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상 혈관을 보니까요, 그 되게 매끈하고 이렇게 네. 뭔가 좀 굵잖아요, 또 네, 네, 동맥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혈관이 좀 좁아져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잠깐 다음 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행을 이제 한눈으로 좀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네. 관상동맥의 혈관 벽이 이렇게 보시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쌓이면서 네. 혈관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어, 그러다가 상당한 협착을 보이게 되면 네. 그때부터 활동 시에 이제 흉통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동맥경화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맥경화 네. 반이
파열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아까 이제 뭐 노화도 이야기해 주셨고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깨끗했었던 동맥이 서서히 막혀가면서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조금 막히고 좀 더 막히고 뭐 보니까 아마 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도 협심증이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분이 좀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을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병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그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네. 아까 보셨듯이 혈관에 상당한 좀 의미 있는 협착으로 인해서 활동 시에 흉통이 발생하는 것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네.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그 좁아진 게 심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관 자체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 때문이 아니라 혈관이 경련이 일어나서 수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좀 특이한 건데 네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 그리고 다른 말로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3가지 협심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상당히 좀 좁아져 있는 안정형 협심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그러면은 어떤 검사들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정확한 문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간단한 이학적 검사를 한 후에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검사 가지고는 그 협심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부족하고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사 중에서는 좀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검사 방법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보통 휴식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가 우리가 활동을 하면 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 근육에 더 많은 피가 가야 됩니다. 더 많은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협착이 있으니까 충분한 혈액을 못 보내주죠.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심장의 부하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주면서 네. 어떤 검사의 변화가 오는지를 보는 검사를 스트레스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핵의학 검사 그리고 스트레스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운동 부하 검사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러닝머신 위에서 이제 빨리 이제 걷고 뛰면서 심장에 부하를 줬을 때 심전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이제 살륨이라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통해서 심근의 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의학 검사로도 협심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안정형 협심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CT인데요. 사실 CT는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뭐 워낙들도 뭐 이제 많이 건강 검진도 하시고 하시니까. 네. 근데 협심증을 진단하는 CT가 우리가 알고 있는 CT랑은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협심증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C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흉부나 네. 복부의 CT를 찍을 때 사용하는 CT랑은 조금 다릅니다. 256 채널을 이용해서 심장의 혈관에 대한 3차원적인 영상으로 재구성을 해서 심장 혈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를 좀 잠깐 보시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눈에 심혈관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네. 혈관이 어떤지 좁아져 있는지 괜찮은지 한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석회화가 얼마나 심한지 그다음에 다른 동반된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지까지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심혈관 조영술입니다. 그럼 이 조영술을 통해서는 뭐 확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시술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혈관 상태를 이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심혈관 조영술인데요. 네. 손목 동맥이나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가늘고 긴 카테터라고 하는 것을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접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으로 접근을 해서 조영제라는 거를 딱 쏘면은 네. 심장의 혈관의 협착의 정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검사에 사용하는 카테터도 많이 가늘어졌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손목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검사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손목 동맥 혈관을 잡는 모습이고 그럼 손목에 있는 네. 혈관을 통해서 네. 카테터를 삽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촬영된 혈관 조영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카테터가 또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혈관이 이제 가늘어지게 보이고 시술이 협착이 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관상동맥 그 혈관 확장 시술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하고 진단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시술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또 편리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진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 협심증이 진단된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기본이 되는 약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아스피린으로 대변되는 항혈소판 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타틴 계통의 약물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 이 협심증 증상,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항협심증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고 증상이 호전이 없고 그리고 고위험군인 경우거나 아니면은 혈관에 심한 협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관 확장 시술을 같이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워낙에 이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알고 오시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네. 이런 이제 TV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이제 이런 시술들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 좀 그림을 보시면요. 네. 관상동맥에 이제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가늘어지게 보이죠. 혈관이 여기는 네, 괜찮다가 네. 아주 뭔가 가는 약간, 부분이 네. 보이죠. 이런 가늘어진 부분을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혈관 확장 시술이라고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스텐트라고 하는 이제 특수 금속으로 된 그물망처럼 된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텐트가 삽입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네. 좁혀진 부분이 넓혀진 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네. 그림과 같이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풍선이 달린 긴 카테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넣어서 이 풍선을 부풀리면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넓혀놓고 그 부위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완전히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풍선으로 부풀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망을 넣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스텐트 삽입술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좁아져 있던 혈관이 확실히 넓어지는 게 이제 눈으로도 보이니까 네. 뭐 혈류도 잘 흐르겠고요. 네. 그러다 보면 통증도 없고 또 이제 뭐 질환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이제 환자분의 예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7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고혈압이 있으시고 담배를 좀 오래 피셨던 분이셨는데 네. 걸을 때마다 답답한 양상에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신 분이고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은 혈관 조영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좌전 하행지라고 하는 네. 관상동맥 혈관이 어느 보시면은, 부분이 좀 얇아져 있는 이 거예요? 부분과 여기 부분 보면 아주 가늘어져 희미하게 있죠. 조금 약간 끊긴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맞죠? 여기 이제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아주 가늘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정상
혈관인 부분이고요. 아, 그 굵어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죠. 음. 그래서 이 가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네. 심한 협착이 발견됐기 때문에 풍선으로 지금 이제 넓혀주고 있는 아, 화면이고요. 거기에 이제 풍선이 들어간 거고요, 네,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텐트라고 하는 이제 특수 금속으로 된 그물망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두 군데 있고 아주 네. 길게 있었기 때문에 스텐트가 하나로는 안 되고 두 개의 스텐트가 나눠서. 합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 보시면 시술 전후를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왼쪽에 이렇게 심하게 이제 협착이 있었는데 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차이가 넓어졌죠. 컸군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 보면 약간 이제 너무 얇아져 있거나 이제 끊겨져 있는 부분을 봐야 좀 네. 이해가 되는데 확실히 두 군데를 비교하니까 이제 피가 흐르는 모습도 이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도 그럼 시술을 한 다음에 만족도도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흉통 때문에 사실 거의 활동을 제대로 못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네. 시술 후에는 뭐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등산도 하시고 아주 뭐 많은 활동하시면서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시술로도 이제 해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게 혈관이 막히기 직전인 이 불안정 협심증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좀 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네. 급격하게 혈관의 협착이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협심증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증상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 달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좀 심한 흉통 그리고 흉통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 점점점 심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빈도도 더 잦아지는 그런 악화되는 흉통이 있거나 아니면 보통 때는 그냥 활동 시에만 아팠는데 휴식을 취해도 계속 아프고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불안정형 협심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불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스텐트 삽입 시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당연히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스텐트 시술로도 네, 이제 네. 치료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변이형 협심증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알아봤었던 두 협심증과는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변이형 협심증은 우리 동맥경화로 인해서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어서 오는 협심증이 아니고요. 네.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이 돼서 오는 협심증입니다. 이 경련을 일으켜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네. 그때 좁아지죠. 그쵸. 그 좁아졌을 때 통증이 생겼다가 그런 수축이 풀리면 또 호전이 되는 그런 협심증을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혈관 자체는 그냥 괜찮거나 정상이거나 약간의 협착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활동 시에는 괜찮으시다가 네. 주로 이제 휴식 시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향이 반대네요. 있고, 네, 네. 반대고 그리고 주로 밤이나 새벽에 흉통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가슴이 아파서 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면 또 더 유발되는 수축이 더 유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혈관 경련이 수축이 잠깐 와서 풀리게 저절로 이제 몇 분 있다가 풀리면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네. 10분 이상 아주 심한 협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이나 뭐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빨리 또 병원으로 가야 네, 되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치료하셨던 환자분의 예가 준비돼 있죠. 네, 보면서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4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술을 평소에도 아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한 내원 일주일 전부터 술만 드시면 다음날 새벽마다 통증이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정밀 검사를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했는데 네. 변이형 협심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냥 혈관 조영술만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안 돼요. 됩니다. 네. 그 수축이 돼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혈관 연축 유발 검사라는 거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수축을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왼쪽에 그냥 혈관 조영술을 한 화면인데요. 네. 왼쪽에 혈관을 보면은 병이 별로 없어요. 크게
괜찮죠. 네,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검사를 끝내버리면 이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수축을 유발시키는 특수 약제가 있습니다. 에르고노빈이나 아세틸콜린이라는 특수 물질이 있는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르고노빈이라는 물질을 투여를 하면 수축을 유발시켰더니 혈관이 이렇게 가늘어지죠. 많이 좁아졌군요. 네, 수축이 왼쪽이랑, 되면서. 네. 왼쪽 화면이랑 비교를 하시면 네. 차이가 예, 커요.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럴 때 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음. 그래서 검사하면서 통증을 좀 유발을 시키고 다시 수축을 풀어주는 약이 있어요. 그 네. 약을 쓰면은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다시 넓어지죠. 어떤 뭐 중년 여성분의 경우에는 뭐 흉통이 있어서 아주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네. 혈관 조영술 검사까지 다 하셨는데도 다 정상으로 나오셔서 이 뭐 꾀병이라는 오해도 받으시고 그냥 신경성 통증이라고만 알고 계셨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몇 그렇다. 년을 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네네. 결국에 연축 유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시고 나서는 우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예. 얼마나 또 네. 감사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협심증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도 알아봤고요, 또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골든타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빠른 치료를 강조할 때 어김없이 이 단어가 등장한다.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기까지 1분 1초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흉통이 발생하면 24시간 검사와 시술이 가능한 심혈관 센터를 찾는 것이 좋다. 흉통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흉통의 원인을 밝혀내고요. 그리고 그 흉통의 원인이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진단에 맞게 약물 치료 혹은 시술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전문 시술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1시간 이내 막힌 혈관을 다시 재개통해주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이상을 찾아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흉부 X선 검사와 심전도다. 가슴 통증의 원인이 심혈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흉부 X선 촬영과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하지만 협심증의 경우 심전도 검사에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으로 운동 부하 검사가 필요하다. 운동 부하 검사는 이제 심장에 인위적으로 이제 부하를 줘서 심전도의 변화를 보는 검사인데요.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이 흉통이 심장이 원인이 되는 흉통, 즉 이제 협심증과 연관되는 흉통인지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조금이라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즉시 시술을 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발생 후 1시간 30분 이내에 혈류 공급을 재개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심혈관 조영술은 막힌 혈관을 영상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확진 검사로 사용된다. 이 검사는 이제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인데요. 이제 손목으로 이제 가느다란 관을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어서 관상동맥까지 진입을 시키고 동맥에다가 조영제라는 거를 이제 쏘면은 혈관 모양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협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협착을 이렇게 넓혀주는 혈관 확장 시술을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진단뿐만 아니라 조영술 후에 심혈관 성형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어 치료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 응급수술이 가능한 데다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은 편이다. 네, 이분은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활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흉통 주소로 내원하셨고 심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혈관이 중간에 보면 많이 가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심한 협착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 시술을 지금 시행할 거고요. 혈관 확장 시술 시행 후에 또 지속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외래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계속 하게 되시고 시술하고 나시면 이 흉통, 걸을 때마다 했던 그런 흉통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되죠.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도 빨리 병원을 찾아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으면 경과와 예후가 좋다. 또한 합병증이 없다면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심혈관 질환 재발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네,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조금 더 풀리는 느낌 받으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알아봤었던 협심증이라는 건 아직 혈관이 막힌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심근경색증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 말하는 건가요? 네. 그 혈관 협착이 진행하다가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이 혈전이 급격하게 혈전이 형성되면서 급격히 혈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네. 위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라고 표현도 해주셨고요. 이제 워낙에 위험한 응급질환이다 보니까 진단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진단하는 네. 방법.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전형적인 증상 네. 그리고 심전도 소견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이 심장 근육 세포가 파괴될 때 올라가는 심장 효소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혈액 검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네. 혈액 검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과 심전도만 가지고 진단을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 동맥이 막힌 다음에 30분이 지나게 되면 이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어주는 치료, 일차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응급실에 처음 내원하신 후부터 네. 처음에 응급실에 이제 문 앞에 딱 발을 들여놓은 후부터 네. 혈관을 뚫어주기까지 한 90분 이내에 이 혈관 개통술이 시행돼야 되는 게 현재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더 빨리 뚫을수록 예후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도 안타깝게도 정말 1분 1초가 급한데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좀 그 응급시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경우예요? 사실 응급실에서 아무리 빨리 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뭐 1시간 안에 4, 50분 안에 혈관을 뚫는다 하더라도 네. 환자분이 병원에 늦게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처음 증상을 처음 흉통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50% 정도에서 흉통을 처음 겪으시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증상이 왔는데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장비가 없는 개인 병원이나 개인 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가느라고. 약국 네. 아니면 한의원 이런 곳을 거치다가 오시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슴 통증이 이제 10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게 되면 이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다면서요? 네,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네. 빨리 응급실에 오셔서 빨리 진단이 되고 빨리 치료가 되시면 돌아가실 분이 살아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생사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치료한 환자분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네. 이분은 50세 환자분이셨고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30분 동안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있어서 이분은 바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빨리 진단이 돼서 다행이네요. 시술을 했던 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혈액이 지금 가다가 여기 끊겨 있죠, 막혀 있죠. 네네네. 완전히 이제 우관상 동맥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지금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시술 후에 아까 막혔던 혈관이 이제 완전히 개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시술방으로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심폐소생술도 하셨고 전기 충격도
전기 충격 치료까지 이제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바로 또 병원으로 오셔서 네, 다행히 좋은 맞습니다. 결과를 얻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흉통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뭐 신경통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원인들도 있지만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흉통이 있으신 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제때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생한 아주 심하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흉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급실로 심혈관 센터가 있는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병원 순환기내과 이유용 과장과 함께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서 좀 이런 가슴 통증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119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심폐소생술을 써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심폐소생술의 방법도 좀 익혀두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